여기 중국의 경제 위기로 가족이 파산 직전에 놓였고 미국에서의 취업도 비자 문제로 불가능해진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결국 이도저도 못한 채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인지 사연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중국 유학생 리웨이입니다. 저의 대학 생활이 끝나가는 마지막 학기였어요. 그날의 강의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갑고 건조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교수님은 최신 AI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들이 곧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최적화되어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소라면 저도 이 흥미진진한 주제에 푹 빠져들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하지? 비자는? 가족들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가을 풍경도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에밀리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리웨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마음속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셨어요. 자, 여러분,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의 제시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구글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대요. 다른 친구 마이클은 아마존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다음 달부터 시애틀로 갈 거예요. 또 다른 친구 레이첼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미 좋은 회사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유망한 인턴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교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죠. 리웨이, 당신은 어떤가요? 취업 계획이 있나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열심히 지원 중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지만 다들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학생 비자 만료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어가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 상쾌함조차 제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하버드 야드를 지나며 다른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회사 지원 페이지가 열려 있었죠. 하나씩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될까?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운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셨어요. 웨이야,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대답은 밝게 들리려 노력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었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버드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조차 제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될지도 모르는데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4년 동안 꿈꿔왔던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에요. 최근 중국 정부가 IT 산업,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공한 컴퓨터 공학 분야가 정부의 눈엣 가시가 된 셈이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인재 채용은 거의 동결 상태라고 해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작년에 졸업한 선배 중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대요. 많은 졸업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거나 그냥 실업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국 명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 중국 정부의 데이터 보안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한 IT 전문가들을 경계하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배운 기술이나 지식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취업에 실패하면 돌아갈 곳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친구들과 만났지만 그들의 즐거운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듣기만 했죠.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자신있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다음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리웨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한 채로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리웨이, 혹시 한국 IT 기업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기업이요?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죠.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있나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나라였을 뿐이었거든요. IT 강국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실리콘밸리에는 파리 서밋이라는 한국 스타트업 모임이 있어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 모임을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편견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교수님, 돈을 준다 해도 한국이나 한국 관련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느껴졌죠.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리웨이, 그렇게 단정 짓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파리 서밋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교수님은 파리 서밋에 참가한 기업들의 성과를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모임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중 하나는 작년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또 다른 기업은 혁신적인 AI 기술로 구글과 협업 중이고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한국의 대기업들에 대해 설명하셨죠. 삼성은 이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예요. 최근에는 AI 칩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죠. LG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떨까요? 이 기업들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네이버의 AI 및 로보틱스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닌가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기회가 적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리웨이, 국가의 크기가 기회의 크기를 결정하진 않아요. 오히려 한국의 컴팩트한 크기가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하죠. 5G 네트워크 구축 속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를 상용화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파리 서밋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와 한국 기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 모임은 단순한 네트워킹 자리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와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 만나는 곳이죠. 여기서 시작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비즈니스로 빠르게 구현되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 정부도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에요. 글로벌 인재 비자 제도를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당신 같은 인재를 위한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무지와 편견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창피했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날 오후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IT 기업들과 파리 서밋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의 정기적인 화상통화 시간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부모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웨이야,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두 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실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나도 감봉을 당했어. 게다가 우리가 투자했던 부동산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항상 안정적이었고 부동산 투자도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웨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 내 동생 학비도 걱정되는 상황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강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웨이. 넌 내 앞길을 걱정해야 해. 우리는 어떻게든 헤쳐나갈 테니까.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중국의 현실이 이렇게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옛 고등학교 친구인 리앙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웨이, 너도 들었어? 우리 동네 절반이 실직자가 됐대. 나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야. 리앙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리앙은 중국의 유명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라니. 이어서 다른 친구 메이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웨이, 난 결국 해외 취업을 알아보기로 했어. 중국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메이리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해외 취업, 저도 그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베이징의 옛 동네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자랐던 거리, 학교, 공원,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캠퍼스 신문을 읽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치 기록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기사는 중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며 저는 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중국에서 온 다른 유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도 고향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현실감이 들었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내 조국의 현실과 마주했다.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 위기가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밀어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일기를 쓰며 저는 문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의 IT 기업들과 파리 서밋에 대해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제가 이곳 보스턴으로 올 당시의 부정적인 일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년 전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제 꿈의 무대인 미국 땅을 밟은 거죠.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똑같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때 제 눈에 띈 건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줄에 서 있었는데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그의 첫 질문이었어요. 학업을 위해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학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심사관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장학금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중국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였어요. 옆 심사대에서 한국 학생들이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사관들은 그들의 여권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웰컴 투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추가 질문도 없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까다롭게 대하면서 그들은 쉽게 보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토플 점수는 얼마입니까? 심사관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10점입니다.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학업 계획서를 보여주세요. 심사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툰 손놀림으로 가방을 뒤적이며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옆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학생들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건넸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 서류들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군요. 저쪽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2차 심사를 받게 된 거죠. 그동안 다른 승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입국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겨우 입국 허가를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마침내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이 이미 짐을 찾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제 지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묘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투, 분노, 아니면 단순한 좌절감,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택시를 타고 하버드로 향하는 동안에도 공항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꿈의 시작점이어야 할 이 도시가 차별과 불공정의 기억으로 물들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버드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 때도 그 감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보다는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걸까? 그들의 나라가 우리보다 뭐가 더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편견의 씨앗을 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제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해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의 투영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차별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된 것이죠.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단 한 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교수님께서 제안해주신 한국 IT 기업 인턴십과 파리 서밋 참가 기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IT 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글로벌 영향력에 놀랐습니다. 파리 서밋에 대해 알아볼수록 실리콘밸리와 한국 기술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82 서밋 참가 신청을 했고 한국 IT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지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저도 무척 궁금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리웨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차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도 중국인이란 이유로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중국 유학생 리웨이 씨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